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는 고품격 정치 토크쇼 넥스트 DJ 후 진행을 맡고 있는 김용 기자입니다. 제 옆에서는 늘 저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 전 서울 동작을 지역위원회 허동준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이어 제3지대 창당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죠. 이런 현 정치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명쾌하게 이야기해 줄 초대 손님, 전남 정치의 거물로 성장한 이계호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한 말씀 반갑습니다.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계호입니다. 목포 MBC 시청자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4월 10일 총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공약 만들고 정책 다듬고 또 여당하고 협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이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라고 했는데 예. 이건 다 말씀하신 건가요? 뭐 중앙에서 하고 있는 일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렇지만 또 지역구가 있는 국회의원이니까 네, 지역에서는 주말에는 또 여지없이 지역에 내려와서 네. 적어도 토요일 하루 정도는 우리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지역구 국민들께 인사를 드리고 또 열심히 뛰다가 예. 일요일 날 저녁에 다시 올라가서 월요일부터는 또 정책위 의장으로서 임무 수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한창 그 공천 자격 심사하고 막 그러고 있죠. 예. 한번 자격 심사는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고요. 네네. 지금 이제 실질적인 후보자 심사 전체적인 심사에 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다음 주부터 하나요? 언제부터 하나요? 그게? 금주부터 이제 면접하고요. 네네. 다음 주에는 1차 심사 결과 발표를 하고 또 일부 경선도 들어가고 단수공천자 네. 또 발표도 하고 뭐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허동준 전 동작을 지역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인연이 상당히 깊다던데 우리 현장좀 인연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말씀 좀 모시고 하시죠. 2017년 예. 대선 때 예. 전남 도당위원장. 예, 도당위원장님이실 때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파견 와서 모시고 전남 전체를 예. 선거운동을 인연이 했습니다. 깊네요. 우리 굉장히 허동준 열심히 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저하고 이제 제가 첫 출마가 이제 2014년 예. 730 보궐선거거든요. 예. 그때 같이 입지를 하셨었죠. 저는 공천을 받았고 그때 못 받으셨는데 안타까웠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다음에 대선 때 그 다음 2017년 대선 때 그렇죠. 우리 전남 출신이시잖아요. 예. 서울에서 이제 출마를 하신 분이지만 내려오셔가지고 저 혼자 그때 민주당 의원 하나 있었어요. 광주 연남에. 다 국민의당이죠. 다 국민의당이었고. 그럴 때 저와 함께 전남 곳곳을 누비면서 유세도 하고 선거운동도 하고 시장 바닥도 누비고 이런 일을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한 분은 당선돼 갖고 열심히 하시고 한 분은 당선 안 돼도 열심히 하시고 누가 더 그렇죠. 정치적인 겁니까? 그거? 저는 우리 허동준 위원장님이 훨씬 더 아주 숭고한 숭고한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계호 위원장님은 이제 20대 행정고시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20대에서 한 30몇 년간을 공직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 당선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광주와 호남, 전남에서 예. 우리 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한 분이 그렇죠. 재선 때 한 분 야. 당선되실 때 다 당선되셔서 그때 도당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예. 열심히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도당위원장이 그때 되실 수밖에 없었겠네요.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아니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제가 뵀던 분들 중에서 그 공직자 출신 중에 예. 딱 두 분이에요. 네. 한 분은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굉장히 정치하시면 열심히 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김진표 의장님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을 제가 과찬이. 호남에 와서 발견했는데 그분이 이계호 위원장님이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네, 오늘 그 지금 뒤에 그 나오는 자막 보이시죠? 예. 넥스트 DJ 후. 오늘은 이계호
의원님 같아요.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 제목에 나오시니까 느낌이 좀 어떠신지 잠깐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을 듣고 굉장히 떨렸습니다. 사실은. 또 저로서는 정말 큰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만 어떻게 DJ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건 뭐 어불성설이고요. 네. 지금도 저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이 두말할 것 없이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걸 다 예, 떠나서 민주화 정보화를 정말 완성하신 분이고 또 대한민국을 정말 국민복지국가로 그 기틀을 마련하신 분이고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이 큰 정책을 완성을 하고 그 기틀을 마련하신 분이고 그래서 정말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장 또 영원한 대통령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 역시 조그마한 인연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제가 뭐 삼선 현재 국회의원이고 또 뭐 장관을 역임한 그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도 어디 가서든지 가장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 경력은 이 김대중 대통령님 인수위원회 행정관으로 2달간 일했던 것. 그것을 지금도 제 경력의 가장 큰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저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비교가 불가능한 얘기고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정말 뭐 큰 하늘의 별입니다. 아니 비교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을 갖다가 본받아서 그거야 차기의 뭐. 넥스트 DJ를 한번 돼보시라라고 이렇게 격려해 드리는 겁니다. 뭐 지금. 영원한 사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인 현안 정치 현안에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과 이와 관련한 특검법 오늘 또 뭐 거부를 했고요. 거부권 행사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도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서산시장에서 갈등을 봉합한 듯하게 보이는 어떤 연출된 장면 같은 게 보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민주당에서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말 고난도 코미디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이 참 많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저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을 거부한다고 해서 있었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선택을 하리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정치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 그것은 뭐 이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해서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저변에 깔려 있는 바탕은 결국은 22대 총선의 공천권에 대한 문제가 이제 그 핵심이죠. 그런 면에서 뭐 윤심, 한심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만은 뭐 쉽게 봉합이 되겠습니까? 억지 봉합을 해서 서산 화재 현장에서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뭐 화해 현장으로 화재 현장을 바꿨다고 보도된 걸 봤는데 그 모습도 참 엽기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정말 떨어지는 여당의 정치력, 뭐 저희들로서는 뭐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이요? 또 뭡니까 이태원 특별법 이걸 또 거부권을 또 행사했습니다. 1월 30일 오늘. 그런데 이제 특검법을 거부한 게 벌써 한 6, 7차례 되잖아요. 9번. 9번 정도 됩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특검법이 본인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 뭐 이렇게 해갖고 판단을 좀 맡겨보겠다 이런 이야기 들리는데 이거 대응책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아니요. 우선 김건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그 소를 제기를 하겠다고 우리가 했던 것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김건희 특검법의 대상이 되는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잖아요. 배우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과연 그게 대통령 거부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데 해서 권한쟁의
이제 소를 네. 헌법 소원을 제기를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 네. 이태원 특별법은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번째 법안입니다. 야, 그렇습니까? 정말 그건 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인간적 좀 뭐랄까 그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 네. 집단인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생떼 같은 자식들을 잃었던 159명의 그 부모들, 네. 그분들이 15,000배가 넘는 엄동설안에 삼보일배라고 합니까? 그걸 네. 하면서 정말 진상이라도 제대로 좀 밝혀달라. 이런 하소연과 읍소를 해왔습니다. 예. 그걸 아무리 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인들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를 합니까? 네. 문제가 있는 절차가 있으면 절차를 바르게 보정해 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여야가 협상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요구를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거부권이라는 이름으로 매몰차게 그렇게 던져버린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 뭐 국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뭐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나 쌍특검법 같은 경우는 70% 이상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태원 특별법도 마찬가지로 1월 30일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고 정치적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 30% 수준인데 지금 이게 옛날 같으면 반사 이익으로 야당에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 반사 이익이 크지 않다라는 것도 뭐 그런 여론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혹시 뭐 정책위원회 또 위원장님 우선 그 현상부터 한번 설명. 이게 맞는 현상인가요? 아니면 분석이 정확한 거예요? 무슨 여론조사라는 게 늘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하기 예. 마련인데 뭐 유동적이기 때문에 뭐 딱 잡아서 지금 현재 상황을 뭐 또 예단하고 네. 또 정리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여당이 아주 계속 뭐 아주 잘못하잖아요. 예. 뭐 그렇죠, 연산군 이래 최고 폭정이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니까. 취임 이후 30% 안에서 지지율이 갇혀 있고 20% 그러면 초반대까지 30% 지지율이면 떨어졌는데 우리 민주당이 이제 산술적으로만 보자면 70%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건 뭐 우리도 잘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여전히 뭐 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 반사적 이익을 현재화하기 위해서 뭐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선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 더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전제가 되는 것은 여당이 잘못 오면 그 못지않게 야당이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당연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뭐 답을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잘하겠습니다. 허동준 전 위원장이 오늘 너무 조용해요. 제가 뭐 좀 이분도 저 민주당이잖아요. 아니 민주당 지금 아니래요. 지금 위원장 그만뒀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주당이나 정치권에 대해서는 애정이 씨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제 이태원 특별법을 이제 제2 요구를 대통령께서 하셨잖아요. 이번이 9번째입니다. 그런데 이제 9번째인데 민주당의 대응이 좀 너무 무기력한 게 아니냐. 그렇죠. 9번씩이나 제2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뭐 옛날 같으면 뭐 장내외 투쟁을 같이 겸임 뭐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총선 공천 양당이 총선 공천 경쟁 뭐 이렇게 뉴스만 내보내고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말싸움만 하지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해야 될 역할. 이태원 참사의 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2요구를 했어요. 9번째로. 그럼 민주당이 해야 되는 게 야, 또 해줘라. 이렇게 있어야 되나요? 그런 이제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민주당의 강도 높고 좀 체계적인 전당적인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 굉장히
머리 아프실 텐데 네. 어떠신가요? 여기 제목이 넥스 DJ 후잖아요. 네. 우리 DJ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의 대안을 만들고 돌파구를 찾아냈는데 우리 이 의원님께서는 어떤 돌파구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우선 우리 허동준 위원장님 말씀에 뭐 저는 동감이고요. 네. 우리가 이 국민들 눈에 다소 소극적 내지는 무기력하게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 네. 저희들은 이제 한다고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 한다고 하는데 뭐 이런 말을 언론에 나와서 제 입으로 하기가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만은 네. 현재 언론 지평이 네. 지나칠 정도로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운동장이 많이 기울었다. 많이 언론의 기울어 있어서 운동장이.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싸우고 투쟁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비치지 못한 점도 분명히 있고요. 네. 아까 장애투쟁 말씀하셨는데 장래투쟁과 장애투쟁을 같이 이제 함께 해야죠. 네. 함께 하고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투쟁을 할 수 있는 또 상황이 아닙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고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야가 아주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는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후보자들이 또 더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우리 당내 경선이 또 눈앞에 있고 해서 지금 다 나서서 싸워주고 함께 뛰고 이럴 여건이 좀 안 된 거죠. 지역구에 묶여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무기력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뭐 불가피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여건이 좀 전환이 되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더 열심히 싸우고 더 투쟁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회복을 하고 그 투쟁의 방법, 돌파구 의장님께서 생각하는 그 두 가지가 같이 겸해져야죠. 우선 전략이 아주 정교하게 구체적인 전략이 뭔가?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전략이라는 게 여당을 능가하는 논리와 말하자면 국민의 이 뜻에 부합해 나가는 거죠.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타격하는 뭐 그런 게 이제 전략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 그건 뭐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비교적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해왔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여당을 하면서 이제 정권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야당으로서의 그 투쟁성을 과거처럼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했다. 저는 그런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가면서 우리도 그런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러면서 뭐 싸움도 잘할 겁니다. 또 우리 정책위 의장을 하시니까 전반적인 선거 판세 뭐 이런 것도 좀 분석도 좀 하시잖아요. 늘 하죠. 서울하고 경기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각 지역구 뭐 이런 그 선거 판세 지금 아주 초반인데 지금 뭐 선거가 들어가기도 전인데 뭐 분석은 좀 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뭐 서울하고 경기도라고 이제 뭐 하면은. 최고 접전 지역이고 또 승패를 가름하는 지역이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253개 지역구 중에서 수도권이 124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몇 개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많아지는데 절반이 이제 수도권에 있어서 절반 이상이 이제 절반 정도 되겠구나. 수도권에 있어서 수도권을 이겨야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뭐 거의 110석 정도 차지하고 있었고 절대적인 우세죠. 그렇지만 이 지금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녹록지가 않다는 것은 뭐 경기도는 비교적 우리가 전반적인 우세를 뭐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만은 서울이나 인천은 아주 치열한 접전 지역이 워낙 많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왜 그러냐면 이 총선이라는 게 전체적인 대통령의 지지도만 가지고 치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의 선호도도 있을 것이고 또 후보자의 선호도도 함께 작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유리한 그런 지표인 건 사실입니다만은 또 당과 후보자에 대한 또 선호도도 함께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같이 고려가 되면 또 상당히 의외의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수도권의 많은 부분이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치열한 접전 지역이 워낙 많아서 지금부터 아주 정교하게 이제 전략과 전술 그리고 후보자 선별을 해나가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당에서요. 이제 유리하든 불리하든 간에 선거를 치르니 우리 힘듭니다라고
수사학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수사에 그치는 현실이 그렇다는 현실이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허 위원장님 또 서울에서 이게 프로그램 진행하려고 일부러 내려오잖아요. 서울에 지금 주저거지를 하고 계시는데. 저기 이계호 정책위원장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 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토, 이것이 지금 정권의 지지율이 30%대 머물고 있지만 또 각 지역구에 들어가 보면 또 네.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굉장히 지역과 그리고 민주당의 고유한 정책을 잘 대변하면서 이렇게 활동했던 분들이 수도권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승리를 할 수 있지, 그냥 뭐 우리가 여론이 좋으니까 될 거다, 이거는 좀 착각이고 방심하는 거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그 과거의 쭉 선거 그 결과를 보면요. 지금 이제 소위 88 체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소선거구제로 바뀐 88 체제 이후에 8번의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를 했던 경우는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그게 2016년 소위 20대 선거 때 그것도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123석, 여당이었던 당시 새누리당이 122석, 한 석 차이로 이겼던 것. 이거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나 여당이 다 이겼던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뭘 반증하냐면 정권 지지도가 굉장히 낮더라도 정권에 대한 심판론보다는 정당에 대한 선호도나 후보자에 대한 우세가 우열이 훨씬 더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거고요. 그만큼 공천이 중요해지겠네요. 또 우리 민주당이 이겼던 선거가 8번 중에 2번밖에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17대 때 말하자면 열린우리당으로 152석을 얻었던 것. 그리고 21대 지난 2020년 선거 때 우리가 18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했던 것. 이거 2번이 민주당이 승리했고요. 6번은 말하자면 보수정당이 이겼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선거도 뭐 과거 그러한 히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반출을 해보면 결코 유리한 지평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로 피습을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 총선을 둘러싼 지지도의 그 흐름이랄까? 이게 사실은 보수와 진보나 이제 우리처럼 온건한 진보 세력이 차지할 수 있는 이 말하자면 비중이라는 게 거의 비슷하게 있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중도나 그 지지층을 놓고 양당이 이제 서로 결속한 가운데 서로 이제 다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선거는 치열할 수밖에 없고 그 치열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가 유리한 구조가 아니었다. 민주당이 유리한. 우리라고 하니까 자꾸 제가 민주당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유리한 구조가 아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혹시 이 채널을 보게 되면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면 제가 민주당 당원인 줄 알고 혹시 뭐라고 할까봐 제가 그랬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그걸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제3지대 창당, 미래와 원칙과 상식 이미 탈당 3명했고 이낙연 전 대표도 탈당을 했습니다. 전남도지사 시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전남도지사에서 국무총리로 발탁됐고 지지율이 오르면서 당대표도 역임하셨고 민주당 출신으로 4선을 하셨나요? 5선을 하셨나요? 그 지역구에서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4선이고 종로에서 한번 넣으셨죠.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탈당을 해가지고 개혁미래당이라고 공동 창당을 하겠다고 이제 원칙과 상식 그룹 3명이고 이렇게 합의를 한 걸로 최근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우리 이계호 의원께서는 또 이낙연 전 대표하고 가깝다. 그쪽으로 우리 뭐 계보를 분류하자면 그런 식으로 분류가 한참 되곤 했었는데 안 따라가셨어요. 아무래도 같은 지역 출신이니까 뭐 제가 대선 경선 때 이낙연을 지지를 했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지역 출신이고 해서 그렇지만은 그 후에는 이제
당연히 우리 당 후보였던 이재명을 지지를 했고 지금도 뭐 이재명과 함께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책위 의장으로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개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현재는 맞지 않고요. 이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이낙연 전 대표의 이런 모습들. 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죠. 네. 민주당이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유리하지도 않는 여건 속에서 정말 민주당이 고군분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이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정을 제대로 운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견제 세력이 반드시 튼튼해야 되고 그 견제 세력은 정말 유일한 대안이 민주당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는 어차피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정당성이 부여가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당을 깨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부분적인 이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젠가요, 그젠가요 이낙연 전 대표가 또 광주에 와서 또 창당 공동 창당 협의도 하고 이제 여러 사람한테 호소를 하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언급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사진만 걸려 있는 거 사진관이다라고 혹독하게 폄하를 했어요. 그런 것들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혹시? 사진도 없는 곳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도 사진이라도 걸어놓고 그 정신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뒤에 DJ라는 백드롭을 걸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간에도 DJ 정신을 함께 공유를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진관도 아닌 곳에서 사진관을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진도 없는 데서 사진관을 폄하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뭐 말도 안 된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그분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그분들의 정신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이게 민주당의 참 모습이고 민주당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은 이 이후에 올 정치 일정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세력들은 정권 교체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성과, 그다음 공과를 이렇게 다시 계승하고 발전시켜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헤어져 있을 때는 격한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금도를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대선 때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안 만난다고 장담할 것 같은데 지금이야 이제 화나서 장담할 것 같은데 나중에는 개미손이라도 빌려야 될 때가 온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제 정책위원장님이시니까 개미손이 아니라 고사리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이렇게 좀 품어줄 건 품어주고 또 신당을 추진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물 마시던 우물 아닙니까? 적당히 좀 금도를 지키면서 나중에 이 국민들이 바라는 이 지금 현재 정치 현실이 굉장히 국민들은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정책 경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역 소멸이 우려되고 있고 전 지구적으로는 기후 위기 있죠. 그다음에 한반도를 비롯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경쟁해도 시간이 없을 텐데 굳이 좀 폄훼할 필요가 있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창당명도 개혁미래당이에요. 우리 이낙연 전 대표하고 원칙과 상식 세 분이 모여서 공동 창당을 합의하면서 내건 당 가칭이죠. 임시 당명이 개혁미래당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와가지고 좀 양양자 의원이랑 창당한 게 개혁신당입니다. 왜 우리 거 빌려 쓰느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낙준연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민주당에서는? 그 제3 세력이죠. 그게 이제 현재는 한 3개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 제3 세력은 이제 비교적 성공한 크게 성공한 경우는 없었으니까요. 오래가지 못했으니까. 비교적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케이스도 있고 그러는데
비교적 성공한 케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첫째는 조건이 지역 기반이 뚜렷해야 합니다. 지역 어느 기반. 지역에선가는 그 제3 세력을 지지하고 또 신뢰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특별한 특별한 지지를 받는 누군가 그 상징이 필요한 거죠. 대통령 후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후보감까지는 안 가더라도 후보감까지는 안 정말 가더라도 지지를 받는 누군가 상징적인 인물이 있어야 된다. 예, 없으면 그 상징 조작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제3 세력이 성공하기 조금 비교적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냐.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 하신다는데 지금 두 가지 이야기 하시고 지역 기반.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이준석 전 지금 개혁신당 임시 대표라고 불러야 될까요?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준석 그 전 국민의힘 대표 지금 개혁신당을 이렇게 창당하면서 몇 가지 좀 사회 논쟁적인 이슈를 던지고 있습니다. 노인 그 서울에서 지하철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하는 것을 뭐 12원짜리 그 쿠폰을 주고 이걸 갖다 4개월 한 다음에 나머지는 뭐 몇 프로를 할인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두 번째 최근에 나온 게 여성도 군대를 간 사람만이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들을 좀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두 가지 측면인데 한 가지는 뭐 전형적인 노이즈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이다. 지금 뭐 누가 제3세력에 얼마나 관심을 갖겠습니까? 어차피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그런 대결 구도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전반적인 시각들이 그런 측면에서 정말 색다른 주장을 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일정한 정도 관심을 끌 수 있고 그것은 뭐 제3 세력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갈라치기. 말하자면 전부를 가져오지 못하니까 일부라도 땡겨와야 된다는 말하자면 노인과 말하자면 남성? 청장년층을 갈라치기 하고 또 20, 30대 여성과 남성을 이대남 이대녀 이렇게 또 갈라치기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갈라치기 전략은 굉장히 나쁜 선거 전략이고 정치 그 전술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워낙 그쪽 그 제3 세력의 그런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일정한 정도의 지분을 확보를 하고 나아가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뭐 그러한 전략과 전술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뭐 하실 말씀 있나요, 우리? 아니 저는 이제 바쁘신 분 모셨으니까 민주당의 정책위원장이시잖아요.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요하게 전국적 범위에서 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이거, 그 다음에 전남 지역을 대상으로는 이거다라고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한 가지씩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들이 그런 게 있구나. 좀 색다른 거 하나씩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국하고 이제 전남하고 전남 공약은 이제 사실은 뭐 우리 중앙당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전남 도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립을 합니다만은 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전국적 공약 중에 저희들이 계속 1호, 2호, 3호, 4호 해가지고 이제 호수 넘버링은 않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한 7개 정도 발표를 했고요. 7개나 했나요? 이거 모르는 거죠? 다 들으면 알 겁니다. 예를 들어 저출생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발표했고 어르신들 점심 밥상 우리가 이제 수도권과 농촌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도시 지역의 어르신들 점심 제공을 위해서 경로당이 어떤 지원을 하겠다. 또 아이 돌봄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 방과 후에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지금 거의 뭐 방치되는 경우가 뭐 많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학교에다만 맡기고 있어요. 이걸 지역 사회에서 우리의 아이로 돌봄을 하자. 그것도 발표를 했고 또 수도권에서는 청년들이 3만 원 패스만 구입을 하면
경기도와 서울 어디든지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네, 하는 네, 그런 공약도 내놓고 알차고 아주 짭짤한 공약들이 많아요. 음. 금년도 전국 공약 중에 현재까지 발표한 것 중에는 네. 가장 저희들이 히트작이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이제 뭐 시대 정신에 맞춰서 키워가야 될 공약이 저출생 공약입니다. 네, 예를 저출생. 들어서 결혼하는 부부에게는 1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 융자토록 하자. 네. 아이를 하나 낳으면 이자를 무이자로 이자 부담을 감면하고 일자는 둘을 낳으면 50%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무이자. 이 말하자면 예. 이 감면해주고. 감면해주고 예. 셋을 낳으면 전액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아이 둘을 낳으면 공공 임대주택 24평형을 우선적으로 분양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자. 네. 모든 2자녀 이상 부모가 신청을 하면 네. 또 3명을 낳으면 33평까지 이렇게 하자. 뭐 그런 포함해서 뭐 그 외에도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경력 인정하는 그런 제도 또 아이를 낳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 휴가를 의무화하는 제도 뭐 이런 등등의 아주 뭐 다양한 저출생 정책을 내놓고 있고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나왔던 어떠한 저출생 정책보다도 완성도가 높고 또 국민적 호응이 컸던 그런 공약입니다. 금년에 아마 뭐 집중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못한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집권해서 완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공약이 있고요. 이게 저희들이 그동안에 몇 달간에 걸쳐서 네. 세계적으로 지금 뭐 많은 나라들이 지금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을 다 스크린을 했습니다. 아, 스캔을 해가지고 지금 나온 스크린을 결과다. 해서 네. 거기에서 좋은 정책 받아오기도 하고 우리가 또 우리 현실에 맞게 그걸 또 가공도 하고 네, 이렇게 예. 해서 내놨던 정책이고요. 또 예. 내일 모레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발표를 합니다만은 서울과 수도권 또 뭐 지방의 도시까지를 포함해서 네. 도심에 있는 철도 구간들 네. 그걸 전부 지하로 밀어넣자. 아, 그리고 지상은 지상에 맞게 개발해서 활용하고 지하에는 지하 공간을 또 만들어주고 또 지하에서는 철도를 이용해서 뭐 전부 다 서울 시내 전 구간을 30분 이내의 구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자 이런 지금 지금 전남에서는 합니다. 목포하고 그 신도심하고 있는 그 트램을 설치하겠다고 지금 김영록 지사가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그것도 이런 걸 또 정부에 뭐 지역 공약으로 이제 올려주면 네. 저희들이 뭐 정책 공약화할 용의가 있고요. 네, 네. 전남에서는 지금 뭐니 해도 이제 결국은 군공항 공항 이전을 포함한 새로운 어떤 그 전남의 미래 비전 네. 그걸 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AI 단지를 포함해서 네, 네. 그게 지금 전남 도당에서 아주 세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걸 올려주면 네. 전국 공약으로 만들어서 함께 당에서 당 차원에서 관리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분해 문제도 포함해서 뭐 공항 이전까지를 포함해가지고 뭐 민간공항이 우선 이전이 돼야 되는 거죠. 뭐 그걸 포함해서 이제 KTX가 특히 이제 무항공을 경유해서 목포로 오지 않습니까? 이야. 그걸 이제 함께 전남 발전의 기폭제로 삼아 나가는 그런 공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대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의대 문제, 의과대학. 당연히 들어있죠. 예, 의과대학. 의과대학은 그것은 이제 우리 전남만의 문제로 풀 문제는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현재 의료 분야가 취약한 분야가 3개 분야가 있어요. 네, 네. 가장 취약한 게 필수 분야가 예를 들어서 외과나 산부인과, 소아과 절대 필요하잖아요. 의사가 부족해요. 그래서 필수 의료 이걸 어떻게 확충하느냐. 두 번째는 공공의료. 지난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방역이나 예방의학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데 분야가 대한민국의 아주 취약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의사를 확보하는 문제. 세 번째가 지역의료. 서울은 뭐 의사가 비교적 남아돈다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비교적 여유 있는 의사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금 지역 농촌 특히 섬 이런 데는 얼마나 많은 의사가 부족합니까? 그래서 지역 의대를 설립해서 소위 지역 의사를 확충하는 방안을 반드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필수 공공 지역 이 3대 분야에 있어서 의료 대책을 공약으로 앞으로 내놓을 계획인데 그 중에 지역 의료가 우리 전남에 의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대 확보와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이제부터는 좀 짧게 이야기를 좀 예, 해주십시오. 예. 아무래도 이 호남에서는 호남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예, 민주당 예, 공천 관련해서 호남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그런 등호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저번 우리 넥스트 DJ 첫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정치 개혁은 호남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호남이 개혁 공천의 마중물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우리 허동준 전 위원장께서 강력히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걸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맞는 말이고요. 개혁 공천이라는 말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기는 공천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공천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하잖아요. 네.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되려면 또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돼요. 도덕성이 완벽해야 되고 네. 정체성을 반드시 갖추고 있는. 네. 그래서 저 사람이 민주당 후보로서 민주당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후보다. 이러한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 그게 개혁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호남에서부터 저 구현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이 요즘 이제 호남의 정치 판도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을 키워내는 구조, 그게 필요하고, 또 아울러서 정말 제대로 된 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후보, 이게 필요한데, 요즘 이 광주 연남 선거 판도가 친명 호소인들이 아주 그냥 만연해 있는 그런 구조에서 친명 호소인. 네. 아. 그래서 너나 나나 전부 다 이재명 팔이만 하고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게 자기 정치를 하는 거지. 예? 말하자면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이 하고 있죠. 예. 또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고 또 어쨌든 가장 근접해 있는 대권 후보. 반드시 이재명을 또 지켜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목에서 질문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재명 팔이만 해갖고 정치를 한다는 그렇죠,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은 일시적으로는 통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은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지역민들이 냉엄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허동준 위원장님께서 호남이 개혁공천의 마중물이 돼야 된다는 점, 네. 그러한 흐름들을 정확히 관파를 하고 민주당을 지키고 민주당이 앞으로 집권할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네. 그런 이 역량을 만들어 나가는데 네. 꼭 필요한 후보, 그런 후보를 뽑는 노력을 네. 우리 유권자들이 해주실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계호 정책위원장님 말씀에 한편으로 동의를 하면서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예. 어떤 거냐면 수도권은 최적전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민주당의 향후 집권을 위해서 필요한 인재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렇게 공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거기는 이제 한 200표 내지는 접전 지역에서는 1, 2천 표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데 호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현재 호남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교체 지수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이지만 현역 국회의원님들이 좀 한번 더 되돌아볼 때가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되돌아봐야 되고, 두 번째는 본인들이 좀 차세대, 후세대, 후배들을 좀 양성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이제 우리 이계호 의원님 그 다음에 당선되시면 도지사 가시나요? 제가 볼 때는 도지사 가실 것 같은데요. 이 앞전에도 이제 기회가 하시고 싶었는데 기회가 당해서 반칙해가지고 이제 기회를 못 얻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어차피 이 중진 의원들이나 아니면 실력 있는 의원들이 후세대들을 양성해줘야 되지 않느냐, 체계적으로. 이번 선거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다 보면 민주당이 전국 선거에서 이기려고 한다면은 수도권에는 유능하고 이렇게 정치 새싹이라고 하고 개혁성이 강한 인물은 접전 지역의 정치 구력이 약하니까 좀 어떤 사람 그런 친구들, 개혁성이 강한 친구들을 호남으로 내려보내면서 전국적으로 자 봐라, 호남에서 이렇게 개혁적으로 우리가 공천을 하고 있으니
전국 선거에서 호남이 이렇게 개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어필을 할 수 있다. 여타 후보를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네, 제가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계호 의원님 말씀에도 동의하는 게 어떤 거냐면 본인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본인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이야기가 없어요. 민주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정치를 할 건지 이게 없고 이재명 대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측근들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하고의 거리를 찾아서 나 국회의원하게 현역 국회의원들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봐요.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우선 이제 민주당이 이제 공천이나 또 선거를 치러 나갈 때 해야 될 전략, 이 호남권과 수도권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은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두 가지 가치, 정체성과 경쟁력 중에서 경쟁력이 우선할 수밖에 없고요. 호남은 정체성이 또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비교적 민주당 후보로서 출마를 하면 이제 대부분 당선이 되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다운 사람 뽑아야죠. 그래서 정체성을 우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역 교체 지수가 높은 것 뭐 언제나 늘 높아왔습니다. 이번에 유별나게 높아요. 그건 뭐 우리 현역들이 뭐 잘 못했다는 또 반증도 되죠. 반성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가장 잘못한 것은 정권 뺏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 마음 새로 다 잡아서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 가지 우리가 꼭 고려해야 할 점은 지금 대부분 전남 10명 의원 중에 7명이 초선입니다. 초선이 절대 다수인데 교체 주수가 높은 건 저도 잘 납득이 좀 과거에 비해서 초선 의원분들의 이제 경력이 좀 화려해가지고 경력이 좀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거죠. 하여튼 초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체 주수가 높다. 이건 뭐 저희들이 정권을 뺏긴 것에 대한 도민들의 질타가 아직도 심하다 이런 것을 뭐 정치 개혁이나 이런 모습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아닐까 싶은데요. 방금 본인 이야기는 없고 이재명 파리만 한다 이런 얘기 좀 심각한 문제죠. 오다 가다 이재명 대표하고 사진 한 장 찍으면 또 그걸 뭐 여기저기다 걸어놓고 뭐 찐명이라고 또 주장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현실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일시적으로는 통할지 모르지만 선거판에서 끝까지 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선거를 치러왔습니다만 선거를 치르면서 본 우리 지역민들, 유권자들의 눈은 아주 냉철하고 냉엄합니다. 저는 반드시 올바른 심판과 판단을 해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하면서 또 그러한 우리 호남 지역민들의 냉철한 판단이 결국은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힘이 된다. 이런 또 바람과 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담 같은 질문인데요. 우리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라디오 시사 채널을 보면은 많은 국회의원들 나가요. 근데 우리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패널로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이제 호남에 나가면 박지원 전 의원 국정원이 제일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큰 정책 이슈가 있을 때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호남권 이슈와 또 정책 이슈가 서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호남에 그러다 어떤 보니까 스타 의원이 좀 없다라는 그런 그런 점도 있을 수가 있죠. 나가면 이제 보통 재선 3선 의원들이 나가는데 주로 이제 재선 의원들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이 나가는데 이제 그분들이 지향하는 정치 이슈하고 또 이 중앙 정치의 이슈가 서로 부합이 잘 안 되는 경우 호남권이 지방이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당만 그런 것은 아니고 박지원 국정원장만 맨날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고 원래 이제 정치의 뿌리는 수도권이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저기 다음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이거 마지막 질문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국회의원 선거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제도 아직도 확정이 안 됐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연동형 비례제가 아니라 지난 선거에 병립형으로 회귀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이대로 간다면은 위성정당을 합의가 안 되고 하면 연동형으로 하면 위성정당 창립하겠다. 근데 아직까지 민주당에서는 연동형으로 갈 것인지 병립형으로 갈 것인지 어떤 확실하게 답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왜 안 나오냐면 연동형과 병립형이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당내에. 그래서 지금은 이 당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왜 그러냐면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려면 이미 여당에서 딱 명확하게 한 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여당은 병립형 플러스 권역별 비례. 그러니까 전국을 한 3개 권역 정도로 나눠서 네. 영호남, 또 수도권, 네. 그다음에 여타 지역, 중부권 이렇게 해서 3개 정도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비례를 거기서 권역별로 뽑자. 자. 이것하고 그 대신에 병립형으로 과거로 돌아가자. 이게 지금 여당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그걸 그대로 받든지 네. 아니면 안 받으면 됩니다. 안 받으면 뭐냐? 현행제도입니다. 현행제도는 아시는 것처럼 유성정당을 전제로 하는 거죠. 네. 과연 유성정당을 전제로 하는 현행제도가 국민들에게 정말 정당하게 보여줄 수가 있느냐? 그걸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명분과 실리의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리도 어떤 게 유리하다고 딱 잡아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길 중에 이제 지도부의 결단만 남았다. 다만 그 결단의 근거는 어떤 게 우리에게 유리하냐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지도부에서 곧 조만간에 결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 봅니다. 조만간이 언제쯤이 될 것 같습니까? 빠른 시일입니다. 네. 자, 한 50여 분 동안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그동안에 변함없는 민주당에 대한 애정과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은 저희들에게 생사를 가름하는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행과 문란이 정말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견제 세력 필요합니다. 그 견제의 대상, 견제 세력이 될 수 있는 대상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큰 사랑과 지지 부탁을 드립니다. 호남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 그 지지는 그대로 수도권에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승리하고 관련이 함께 한다는 그런 인식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서 민주당에 대한 큰 지지와 사랑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희는 다음을 약속하면서 고품격 정치 토크쇼 넥스트 DJ 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